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 화제의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과 상대할 팀들의 주요 선수 분석하는 시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의 중원 엔진이자 가나 대표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파티 선수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역시 파티 선수의 최근 경기력 그리고 기록적으로 세밀하게 이 선수가 어떤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나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의 두 번째 상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8일 밤 10시에 경기를 하게 되고요. 우루과이전, 가나전, 포르투갈전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루과이의 첫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나전은 이 세 개 팀들 중에서 우리가 승리를 좀 거둬야 하는 팀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저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4번 포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죠. 예. 이 경기도 못 이기면 다른 경기들은 더 이기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냉정히 봤을 때 이제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은 무승부만 해도 우리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나전은 꼭 1승을 거둬야 되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나를 대표하는 선수는 역시 토마스 파티인데 이 파티 선수가 한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안 좋았는데 네. 지금 특히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 경기에서 파티 선수가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치도 가장 많았고요. 패스 성공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100%, 그리고 이제 드리블 2회 성공시켰고 또 패스도 56회. 이게 거가 다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볼 경합 승리도 수비 지역에서 이제 4번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도 4번째로 많이 기록할 정도로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높은 영향력을 과시를 했죠. 전방위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올 시즌 아스널의 상승세에서 가장 주목된 선수가 공격수 제주스도 있고 또 공격 능력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있는 자카 선수도 있고 그렇죠. 외대부르도 있고 많은데 파티 선수는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원래 그 파티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마지막 시즌 그래프인 건데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파티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과 이제 아스널 이번 시즌 많이 달라졌거든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달라진 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수비적인 능력은 항상 좋았어요. 저기 볼 리커버리라던가 인터셉트라던가 태클이라던가 그리고 볼 경합 승리는 가장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파티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에는 드리블에서도 미드필더주 중에서는 최상위급에 해당을 했어요. 사실 첼시와 경기도 이 드리블 기록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건 간에 거기다가 이제 전진 패스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공격 진영 후에 패스하던가 그리고 이제 파이널 서드 엔트리는 이제 그 그라운드에 3등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앙 지역, 그리고 수비 지역, 그리고 공격 지역 이렇게 나눴을 때 그 공격 지역에서의 그 진입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거기가 기대 도움이랑 파울을 얻어내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많이 얻어내는 선수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파티 선수가 수비력도 좋지만 공격 전개력과 운반력, 침투력 다 갖고 있는 만능 미드필더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게 그 아스널 선수들하고의 당시에 이제 기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태클 성공 횟수가 2.49회로 아스날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다니 세바요스였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죠.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다시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 횟수도 8.17회로 세바요스랑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돌파도 세바요스보다 도리어 위였고요. 더 많았고요. 사실 세바요스가 좀 더 공격적인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파티가 더 잘했네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 들어가는 진입 횟수도 자카와 거의 비슷했었고요. 아스날에서 가장 많이 기록했던 9회 정도. 그리고 이제 공중볼 획득 횟수도 자카보다 도리어 더 많았고 아스날에서 가장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었던 그리고 가로채기도 토레이라가 가장 많았었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합 승리 횟수도 세바요스보다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세바요스 선수가 아스날에서 그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었는데 세바요스가 잘하던 부분 플러스 자카가 잘하는 점, 루카스 토레이라가 잘하는 점, 즉 산미들이 잘하는 능력을 파티는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스날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과감하게 영입을 했던 거였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파티 선수가 이제 그 드리블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해당 시즌에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당시 뛰었던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또 이제 첼시에서 뛰고 있는 마테오 코바치치, 그리고 파티 이렇게였는데
일단 드리블 성공률이 89%였어요. 거의 뭐 뺏기지 않는 상황. 다 예. 돌파하고 들어갔던 그 조자룡? 약간 이런 예. 느낌인 것 같아요. 코바치치와 티아고도 상당히 높지만 86%로 하지만은 파티가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드리블 성공 횟수 자체는 뭐 티아고나 코바치치보다 살짝 떨어지지만은 어쨌건 간에 상당히 높았고, 대신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티아고가 조금 더 공격 진영, 특히 이제 오른쪽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코바치치는 조금 왼쪽 지역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많았다면은 파티는 수비 진영에서의 드리블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비 진영에서 탈압박해서 패스를 건네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수비 지역에서 이제 공격으로 끌고 올라가는 기점 역할을 파티가 주로 했다라는 예.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티 선수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거 알메리아 시절부터도 그러니까 문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거든요. 예. 이 문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좁은 지역에서도 어떻게든 쥐어짜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좁은 지역에서 탈압박해서 패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흐물흐물하면서 예. 빠져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파티가 어쨌거나 아스날에서 가장 많은 볼 리커버리가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 153회, 예, 그리고 또 이제 태클 성공, 43회, 예, 그리고 또 드리블 돌파, 35회, 예, 그리고 이제 볼 경합과 가로채기야 이제 스루 패스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알 수 있듯이 수비와 공격 전개를 겸비한,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엔진 역할이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빠진 이후 결국에 이제 아스날이 어려움을 겪다가 예. 토트넘에 자리를 내줬다. 빅 미스였다라는 예. 현재 평가들이 있었죠. 4월 8일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전력에서 이탈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파티 선수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가 볼 터치가 789회고 뭐 패스가 643회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그가 팀 내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전 시간은 10이거든요. 팀 내에서 10경기여가지고. 예. 부상 후 좀 빠진 경기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2인 거고, 이제 뭐 경기당 출전 시간은 87.1분으로 6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이는 두 번째로 많고. 베테랑이죠. 예, 그런데 이제 볼 터치가 78.9회로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은 64.3회로 두 번째로 많고요. 예. 패스 성공률은 87.9%로 세 번째로 많고요. 공격 진영으로의 이제 패스 성공률도 85.4%로 세 번째로 많고요. 찬스 메이킹은 좀 떨어지고요. 6위인 거고, 도움은 아예 그냥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기대 도움은 7위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슈팅 대비 유효 슈팅률 저게 이제 16.7%로 이거는 8위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파티 선수가 이렇게 그 유효 슈팅률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아스날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치긴 하거든요. 그리고 태클 성공률은 이번 시즌은 다소 떨어지긴 해요. 82.9%로 8위이긴 한데 이제 볼 경합 승률이 6위이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률 5위고 소유권 획득이 이제 2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8.2회로. 예. 결국엔 공을 본인이 찾아오는 소유권 활용 능력 플러스 패스 전개 능력, 그리고 공을 소유하면서 볼 터치하면서 주도하는 능력, 중원에서의 리더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채기가 14회로 이게 거기가 출전 경기 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 횟수 같은 경우도 20회로 세 번째로 많고요. 예, 수비수 포백라인 선수들만큼이나 미드필드 지역에서 많이 태클을 이제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 횟수도 5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클리어링은 아무래도 그 센터백들이 많이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드리블 성공이 이번 시즌은 0.9회로 훅 내려갔어요. 돌파를 좀 안 하고 자제하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신 성공률은 여전히 높긴 하죠. 예. 1.4회를 기록해가지고 0.9회를 성공시키는 거니까 성공률은 여전히 높지만은 드리블을 많이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시즌까지는 자카하고 파티하고 둘을 동일선상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올라가는 약간 좀 지레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자카를 전진 배치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많이 공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카가 이번 시즌에 공격 능력이 완전히 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티가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고 있다. 그래서 수비 부담을 많이 지다 보니까 드리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거죠. 그리고 슈팅도 조금 자제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은. 그 능력이 떨어졌다보다는 역할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카가 자연스럽게 이번 시즌 벌써 3골로 개인 통산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이요. 아스날 와가지고 최다골을 기록을 했고요. 더 많은 골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예, 거기다가 오른발 골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17골을 다 왼발로 넣었었거든요. 결국엔 이제 자카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도 뒤에서 파티가 잘 버텨주고 있고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카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했었지만 올 시즌에 이렇게 좀 돋보이는 게 공격을 좀 잘하면서인데 예. 거기에는 분명히 파티의 숨은 지원이 있다. 거기다가 자카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가 속도라던가 네. 이런 것들 민첩성이 떨어져가지고 수비에서 뚫릴 때 파울해가지고 퇴장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네. 페널티킥을 내준다거나 솔직히 그 자카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실수는 적은데 한 번 할 때마다 대형 실수여서 임팩트가 크죠. 예, 약간 조르지니랑 비슷한 거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려지게 됐다는 거죠. 뒤에서 파티가 커버를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절묘하게 약점들을 메우면서 거의 이젠 육각형에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들이. 둘을 합쳐놓고 보면 이제 공격, 득점, 뭐 패스, 수비 뭐 다 되는 거죠. 이 둘이 네, 함께 조합하니까. 그렇죠. 예. 사실 지난 시즌에 나란히였을 예.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노니까 예. 서로의 장단점을 더 잘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가 수비 쪽 지표들이 더 그래프가 올라간 느낌이 딱 보이는 거죠. 사실 좀 여담이지만 파티도 이 자카의 위치에 가면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선수이긴 그렇죠,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파티가 또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기도 다만 합니다. 근데 아스날에서 파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파티는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아스날에서는. 결국엔 파티가 좀 예. 희생적인 이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약간 없는데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보다는 조금 덜 돋보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진가는 분명히 이제 축구를 깊이 있게 네. 보시는 분들이나 아르테타 감독은 알 것 같은데 네. 뭐 파티의 강점 역시 수비 지역에서 공을 풀고 올라가는 능력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원홀딩으로 서게 되면은 압박에 둘러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요. 바로 이럴 때 4명 사이에서 둘러싸였지만은 한 명을 제끼고 가서 그러면은 이제 패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한 번에. 한 명만 제꼈는데도. 전방 압박의 리스크가 이런 거예요. 전방 압박을 하면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뺏어내는 바로 공격이지만 거기서 뚫리면 이 뒷공간이 많이 생기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전진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한 번에 벗겨지고 또 패스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코스를 많이 열어주니까 파티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잘 무력화시킨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팀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역시 이제 전방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후방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특히 그 큰 정우영 선수가 조금 민첩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커버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안 그래도 정우영 선수 한 명만 원홀딩으로 세울 때도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측면이라도 열리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측면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보니까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벤투 감독이 전방 압박을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막 뛰어다니다가 만약에 파티가 한 명 쓱 베끼고 뭐 앞에 쿠두스한테 축 찔러준다거나 아니면 측면에 속도감 있는 램티가 오버래핑할 때 축 찔러주면은 바로 뒷공간을 내줄 수 있는 뭐, 거죠. 램프티도 있고, 뭐, 슬레이마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파타우 같은 선수들도 있고, 가나가 측면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 어리고 빠르고 속도 있는 선수들은 많아요. 가나는 대신. 게다가 최전방에 이냐키 윌리엄스도 일단 스트라이커 중에서 그렇죠. 좀 빠르고 굉장히 굉장히 있기 빠르죠. 때문에 파티가 이렇게 한 번 베끼고 땅 찔러줬을 때 그 뒷공간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서 예. 파티가 결국엔 중앙에서 이제 풀어가는 플레이를 우리가 잘 막아야 된다. 특히나, 파티는 가나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파트너 바바가 완전 완전, 수비 원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파티가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공격 재능이 있었다는 게 아. 예전 기록들을 보시면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마요르카 시절에는 이제 뭐 5골 3도 물론 이부 리그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메리아에서도 4골을 넣었었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2018-19 시즌에는 3골 4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중앙 공격 미드필드의 기록이라도 좋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스날 와서는 데뷔 시즌에도 부상도 좀 많았었고, 두 시즌 다 부상이 많았죠. 예. 예, 부상도 많기도 했고, 이상하게 골이 좀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파티의 강점은 중거리 슈팅이 있는데, 네. 중거리 슈팅이 정말 안 들어갔는데, 이번 시즌 10경기에 벌써 2골을 넣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앞서서 저희가 파티의 후방에서의 운반 능력을 말씀드렸지만 가나 대표팀에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예. 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예. 슈팅까지 때려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거리 슈팅골이 정말 안 나왔었거든요. 예. 무려 50피치를 시도를 했었는데 안 나오다가 바로 토트넘전에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첫 혀를 뚫었어요. 예. 첫 혀를 뚫고 나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도 또 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조금 득점 감각이 올라왔다. 예.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사실 중거리 슈팅이 뻥 날라올 때 실점했던 대표팀에서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란전도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하신 대로 알사드 정용 선수가 원홀딩으로 뛸 경우에는 중거리 슈팅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이 또 충분히 이선역에 네. 있거든요. 파티가 타락박도 되고 운반도 되고 슈팅도 된다. 뭐 파티가 가나의 본체네요. 뭐 솔직히 가나에선 정말 본체 맞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가 중거리 슈팅이 현재까지 9골 넣고 있는데 그가 예전에는 예. 꾸준하게 넣었다가 와서 없었던 거였잖아요. 예, 아스날 와서 예.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2골을 넣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다만 파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아스날 와서 갑자기 부상이 생겼어요. 사실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긴 했지만 요 햄스트링 부상을 넘어서 좀 부상 영역이 다양해졌네요. 예, 그리고 부상이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즌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예. 예, 2015-16 시즌하고 2019-20 시즌. 그래서 파티 영입했을 때, 부상 없는 선수 온다. 네. 이러면서, 왜냐면 아스날도 부상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래서, 인저리 프론들 맨날 영입한다고 막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건강한 선수가 온다고 좋아했는데, 이번 시즌은 이상하게 부상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뭐 2020-2021 시즌에도 뭐 근육 부상, 뭐 긴 시간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를 빠진 것은 큰 거고, 또 엉덩이 부상으로 거의 뭐 40일을 빠졌고, 예. 그 뒤에 보면 햄스트링 부상 뭐 사실 선수들이라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봐도 발목의 타박상, 특히 저 타박상은 112일 동안 빠졌어요. 예, 그러면서 시즌 아웃됐었죠. 예, 그때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예. 절묘한 순위 경쟁 때 빠졌고, 그래서 그 뒤에 사위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프리시즌도 날려먹었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걱정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도 뭐 이제 계속 부상들이 있는 거 보면 프리미어리그가 그만큼 좀 거칠어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 파티 선수가 뭐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스널 와서는 조금 그런 점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원래 한 번 부상 당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젠 들었고. 예,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제 파티 선수의 뭐 약점이라고 하자면 역시 좀 피로가 누적되고 뭐 부상이 올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래서 월드컵에서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상대하니까 첫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경기 속에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뭐 다친다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한국과의 경기에 뭐 정상 경기를 못 보인다면 가나 결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나가 어쨌건 최근에도 A매치 동안에 계속 파티가 한 경기도 못 뛰다시피 했잖아요. 뛰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나 자체가 성적을 조금 못 낸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뭐 귀하 선수들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6월 평가전 때도 너무나 무기력했고, 네, 또 그렇죠. 9월 달에도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 굉장히 뭐 실망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나 대표팀을 우리가 좀 낮게 보고 있는데, 물론 파티가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리가 경기를 한다면 정말 걱정해야 되겠지만, 파티가 조금 흔들리는 상태라면 우리가 가나전 해볼만 하다. 네. 그렇다면 파티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기 전에 치를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11월 13일 일요일 새벽 4시 45분 울버햄튼과 원정 경기인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울버햄튼에는 우리 대표팀 공격수인 황희찬 그렇죠. 선수가 있고, 황희찬 선수가 파티와의 경기를 해보면서 파티가 어느 정도 경기를 갖고 있는지를 또 직접 붙어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죠. 거의 그 최악의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일단 뭐 첫 8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거든요. 1승 3무 4패였는데요. 사실 뭐 이 1승을 거둔 상대도 결국에는 이제 경질이 알려진 하제나트 감독의 사우스햄튼일 정도로 예. 그 의미 없는 승리였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이 그래서 경질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스티브 데이비스 임시 감독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페테기 감독을 원래는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가족 병 병환 문제 아버지. 때문에, 병간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제의를 거절을 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세비야 감독으로 지난 여름에 한국에 왔었는데, 예. 세비야도 초반에 말도 안 되는 부진을 겪어서 이제 예. 로페테기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스페인에 떠나기가 조금 힘들다 이래서 거절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클 빌 퀸스파크 레인저스 감독, 이 감독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두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에스턴 빌라 그리고 레인저스에서 사실상 제라드의 본체였다는 말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감독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예. 예. 그래서 임시 감독 체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시감독과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시킨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반등이 안 된 거예요. 예, 뭐 노팅엄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레스터 시티도 만만치 않게 부진하고 있었는데 4대0으로 진 거 이게 좀 크지 예. 않았나. 감독 뽑아야 된다. 1승 1무 4패여가지고 순위가 더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대행체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삼고초려 끝에 로페테기를 데려오게 된 거죠. 예, 사실 뭐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에서 최근에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세비야에서 뭐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고 네. 브라질 뭐 포르투에서도 잘했고 네. 무엇보다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도 월드컵 열리기 직전에 이제 레알 부임 사실이 발표되면서 잘리긴 했어도 잘 운영했던 정말 네. 그 검증된 명장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는 뭐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저기 밑에 나와 있듯이요. 그리고 이제 로페테기 감독은 뭐 얘기하셨다시피 그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19세 이하 팀과 스페인 21세 이하 팀에서 유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 연령별 팀을 잘 이끌면서 준비된 국대 감독이라는 얘기 들어서 국대 감독까지 실제로 갔던 인물인데 예. 정말 이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사실 너무 잘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미리 계약을 했는데 예. 월드컵이 이제 개막되기 직전에 발표를 괜히 해가지고 사실 그 스페인 대표팀 내에는 그렇죠. 바르셀로나 선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예. 조금 이제 문제가 돼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가서 망했었죠. 예, 경질이 됐어요. 바로. 예, 바로 경질되고 예. 세비야 가서 명예회복에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그가 이번 시즌 부진은 로페테기의 잘못보다는 영입이 문제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사실은 주전 중앙 센터백 2명을 다 팔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예. 선수단 리빌딩이 잘 안 됐는데 그게 뭐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구단 수뇌부가 잘 못해서 그거를 수습하지 못했던 예. 아쉬움이 있었어요. 감독으로서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울브스에 와서 첫 경기,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하필이면 예. 아스날 1위 팀과 그렇죠. 경기에 지금 19위인데 울버햄튼은 예. 심지어 리그컵도 임시감독 체제로 치렀기 때문에요. 이 경기가 첫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좀 가혹하다라고 할 수 예.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왔을 때 이제 황희찬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감독이 바뀌면 이제 주전 경쟁이 원전 시작되잖아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 두 경기만 이제 선발로 나왔었고 이제 뭐 게데스라던가 디에고 코스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근데 부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울버햄튼이 공격진에 줄 부상을 당했음에도 안 썼어요. 네. 특히 스티브 데이비스 임시감독 체제로 오면서 더 외면을 했었거든요. 라지 감독은 그래도 조금 정도 있고 하니까 또 네. 주동에서 잘 됐던 것도 있어서 기회를 조금씩은 줬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브라이튼하고의 경기에서 거의 뭐 한 2달 반 만에 선발 네. 출전 기회를 얻었죠. 예, 그러면서 최전방 공격수 출전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하게 된 계기도 솔직히 말하면은 어쩔 수 없었다. 예, 쓸 선수가 없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 히메네스하고 칼라이지치하고 네투하고 그리고 뭐 치키뉴하고 부상인데다가 디에고 코스타가 예. 아주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했었죠. 지난 본머스하고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한테 헤드벗을 그냥 가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가가지고 갖다가 박은. 그것도 그래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굳이 네. 그래서 이제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번 시즌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도리어 퇴장 한 장 받고. 원래도 최당이 많던 선수긴 그렇죠. 한데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디에고 코스타가 이 마음고생하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희찬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너가 뛸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선발 출전하려면 내가 징계로 못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희찬 이런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너 월드컵 가잖아. 나 네. 월드컵 어차피 응. 못 가. 한 이거예요? 경기는 뛰고 가라. 너 두 경, 파티 세 경기죠. 세 경기 네. 리그컵까지. 파티 네. 만나봐야지. 이런 거. 아, 좋은 친구네. 디에고 코스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아스날과 경기에 그래도 황희찬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꽤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게데스를 전방으로 올리면서 아다마를 쓸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로페테기 감독이 스페인 감독이기도 하니까 아다마에 대해서는 잘 알 테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게데스가 최전방에서 잘하는 선수도 네. 아니고 또 황희찬 선수의 속도감이라든지 예. 또 이제 훈련장에서 워낙 성실한 선수기도 해서 예. 로페테기 감독의 이 울브스 데뷔전은 황희찬 선수가 뛸 가능성이 있고 혹 선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체로는 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풀백은 세메도가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했는데 리그컵에서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메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오토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로페테기 감독이 유일하게 지도해본 선수예요. 네. 19세 이하 스페인 대표팀에서 그때 우승했을 때 주전 오른쪽 풀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로페테기의 축구를 보면서 또 우리가 황희찬 선수도 볼 수 있고 황희찬 선수와 파티 선수의 그라운드 맞대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울브스와 아스날의 경기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에메리 감독도 에스턴 빌라 그 감독 데뷔전에서 맨유를 꺾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 그리고 에메리 감독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 빌라급을 맡을 만한 감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아레알에서 원래 챔피언스리그 경쟁하고 있던 팀이었어요. 네, 그 비아레알 챔스 4강 간 팀이잖아요, 저번 시즌에. 지금 근데 비아레알 망했잖아요. 네, 떠나고 나서 지금 키케가 없어요. 키케 세티엔 감독 와갖고 마요르카랑 경기할 때 지금 비아레알 홈팬들이 경질하라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4경기 1무 3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로페테기도 어쨌건 간에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이끌어내고 한 감독인데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슈퍼리그다. 역학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의 강등권 팀도 이런 감독을 데려올 정도의 돈을 쓸 수 있고 플러스 그 정도로 프리미어리그가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문제가 됐다. 저는 그 로페테기 감독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이번 시즌은 특히나 조금 암울한 시즌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물론 적절히 교체로 나와서 경쟁감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오고 또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혹은 뭐 승리도 이끌면서 골까지 넣으면 사기가 올라간 채로 우리가 월드컵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이 파티 선수를 미리 만나보는 거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해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플레이를 하면 파티와 직접 부딪혀볼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많이 내려오는 플레이를 그렇죠. 하니까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전형적인 톱 자원처럼 전방에 박혀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일정은 굉장히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또 흐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파티 선수 잘 알아봤는데 황희찬 선수가 파티를 어떻게 좀 이제 이겨낼 수 있을지를 몸으로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티 선수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티 선수가 가나 대표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티 선수의 프로 경력 전체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파티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월드컵을 못 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혐의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파티 이야기 1, 2, 4편 있거든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